안녕하십니까, 박혜진입니다. 대한민국이 갑질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재벌에 이어 갑질을 한국어 발음 그대로 소개하기도 했죠. 대개 계약서에서 갑과 을은 사고 파는 관계로 동일한 가치를 교환합니다. 이 대등한 갑과 을이 어째서 귀함과 천함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작은 갑입니다. 상점의 직원에게 친절함 아닌 비굴함을 요구하고 선배가 후배에게 또 정규직이 비정규직에게 나는 너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슈퍼갑의 낯간지러운 사과를 보며 한 차례 분노가 다녀간 후 조용한 반성도 뒤이어 찾아오길, 모두의 마음속에 갑질은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각인되길, 을이 아닌 이웃의 얼굴을 마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변에서 이거 좀 알려주시면 안 되냐. 네, 많이 시달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맞는 거냐? 기자들끼리도 네. 정확한 거야? 저도 당황했으니까요. 예. 그날 그 뉴스데스크에서 두 개의 조사가 동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네. 여론 조작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매주 저희 선거 끝날 때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서. 네. 여론조사 경남을 묻다. 숫자로 나타난 경남도민들의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리얼미터 권순정 실장님 나와주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MBC 경남 신동식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6.13 지방선거가 그야말로 정말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일찌감치 매주 여론조사 통해서 이번이 이제 세 번째 여론조사 발표가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죠? 경남도 내 6.13 지방선거 판세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여론조사 하는 것이 소수의 의견을 좀 목소리를 좀 닿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의견인데, 그렇죠. 근데 뭐 사람들이 보통 그렇죠. 혼자 튀면 안 돼. 예. 다수를 좀 선호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고 하는데, 와. 그러니까 특정인에 대한 지지나 아니면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을 때 자기 의견이 다수 의견하고 같으면 사람들 목소리가 커집니다. 네. 더 큰 소리를 내죠. 근데 다르면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침묵에 나선 이론, 샤이 보수층, 그런 현상이 있기는 있죠. 하지만 그런 여론조사가 그들의 소수 의견들을 못 잡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방식이 다 다르고 어떤 조사 방식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침묵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낼 수도 있어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질문의 순서를 또 어떻게 하느냐, 조사 맞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네.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여론조사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 지금 공정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네. 시청자들이 아마 아주 요즘에는 매의 눈으로 봐주시기 때문에 드디어 앞입니다. 아직 넘진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죠. 자, 남북 정상회담을 보는 경남도민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경남도민의 평가가 다른 조사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다른 조사는 80%, 한 80% 중반, 어떤 조사는 90%대까지 나오거든요. 네. 요번 우리 경남도민들은 남북 정상회담 평가를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80.8%가 나왔고요. 압도적으로 예. 볼 수 있는 거죠. 예, 잘못했다는 평가는 12.3%입니다. 네.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고, 항상 얘기가 되는 중서부 내륙의 어르신들, 그리고 60대 이상 가릴 것 없이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매우 높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바뀐 겁니다. 근데 보다 결정적으로 바뀐 것들을 조사를 우리가 한번 했어요. 진짜 좋은 거지 뭐. 진짜 좋다고는 생각해. 그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통일까지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일까지 생각? 당연하죠. 예, 우리 시대의 통일을 꼭 보고 이번에는 뭔가 될 것 같다. 3세번이다. 그냥 말로는 앞에서는 그렇게 해도 나중에 뒤로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때까지 많이 속은 게 있으니까 비핵화도 이렇게 말은 해놨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말을 하도 많이 바꾸니까 그러니까 비핵화, 평화정착.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비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북한의 의지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민들은 신뢰하는지 불신하는지를 예전에는 어땠으나 지금은 어떻다. 이런 네. 식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해봤더니 예. 우리 경남도민들은 예전에는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9.3%였습니다. 네.
근데 현재는 64.8%로 바뀌었습니다. 와. 예전에는 불신했다는 응답이 84.7%나 나왔습니다. 그때는 안보가 워낙 불안한 상황이었으니까. 예. 근데 지금은 29.2%로 줄었습니다. 거의 그냥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을 뿐인데 그러네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그리고 또 이 결과는 경남도민뿐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또 동일하게 해봤는데 예. 비슷한가요?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예. 인식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정상회담의 효과가 단순히 뭐 대통령 지지율 뭐 그런 숫자의 부분들이 아니라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 그런 것들이 기본까지도 흔들어 놓지 않았느냐. 예. 저희가 그 회담 이후에 대통령의 국정 수행평가 한번 짚고 가죠. 오는 10일이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주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짚어보면은 긍정평가가 73.5% 나왔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는 59.5%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한 14%포인트가 상승한 거죠. 부정평가는 20.7%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3.6%에서 12.9%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거죠. 예. 상당히 전국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까 8%포인트 내외로 해서 긍정평가는 오르고 부정평가는 내렸는데 네네. 그 폭의 변화가 경남은 더 큽니다. 더 크네요. 네. 14%포인트, 12.9%포인트 정도니까. 예. 아무래도 남북 회담에 대한 감동 자체가 이제 평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경남 도민들의 그 감동이 조금 더 크지 않았나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과거에 2006년도에 경상남도가 평양시 강남군하고 순안구역의 통일 딸기 남북 협력 사업을 해서 벼농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MB 정부의 이후에 다 중단이 됐는데 네. 바로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그 경남 지역의 남북 교류 사업을 재검토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다시 딸기도 심고 벼도 갖다 주고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이들 문제를 저희 도정의 거의 중심에 둬야 된다. 또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도 우리가 공약으로 발표하고 그런 게 다 결과적으로 보면 좀 형평성 차원이고 교육적 차원에서 한국 GM의 신규 투자를 통해서 가장 혜택받는 것이 상원이 될 수 있다. 당당하게 소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서 더 이상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환을 앞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로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자, 저희가 이제 3주 연속입니다. 차기 경남도지사 지지도 조사하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 실장님이 상당히 주변에서 이거 좀 알려주시면 안 되냐. 리얼에 매주 조사하지 않습니까? 미리 여기서 좀 발표하면 안 돼요? 안 되고요. 예. 일단 오늘 저녁 지방 방송사 의뢰로 경남 MBC에서 발표하죠. 예, MBC 경남에서 조사 결과 나왔겠네 이미. 예, 저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깜짝 놀란 거예요? 격차가 벌어졌어요? 줄어들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이 참. 예, 오늘 경남 MBC하고 계약을 단단하게 하셨나 보네. 예, 토해내야 됩니다. 네. 저는 숫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5월 1일과 2일 이틀간 조사를 실시했던 거였고 그 결과는 MBC 경남 뉴스데스크를 통해 지난 3일 목요일 저녁에 처음으로 한번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차기 경남도지사 지지도는 민주당 김경수 58.3, 한국당 김태우 28.8. 김경수 후보 지지율이 50%를 넘었고 두 후보 간 차이는 29.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나가고 나서 그 어땠어요? 숫자를 받아보고 나서도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네, 아니 이게 맞는 거냐 기자들끼리도 네. 우리 정확한 거야? 뭐 이 얘기까지 할 그때만 정도였어요. 해도 그 남북 정상회담의 파급력을 예.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나 정치권, 언론에서도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숫자를 받아들고 얼어 있었던 것들이 만약에 그 파급력이
알았다고 한다면은 이해가 됐을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것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좀 보면은 더 놀라운데요. 원래 중서부 내륙 여기 진주라든지 거창이라든지 함양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라든지 김태호 지지 분위기가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조사에서도 이쪽에서는 김태호 후보가 앞선 걸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뒤집혔습니다. 서부 경남에서 이게 맞습니다. 서부 경남에서. 그러니까 이게 중서부 정확하게 내륙권이에요. 그 원인을 좀 따져보자면 사실 이제 저희가 5월 1일, 2일 실시했으니까 네. 남북 정상회담 효과가 그대로 이어졌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김경수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에 최측근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은 이쪽 경남의 판도 변화가 저는 이해가 간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내용이 지금 저희가 5월 3일 날 발표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다른 여론조사에는 아주 판이한 결과가 나와서 네.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분석 좀 해주세요. 네, 안 그래도 그날 그 뉴스데스크에서 2개의 조사가 동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하나는 서울에서 한 것, 하나는 여기 진주에서 그 MBC 경남에서 한 것이 발표가 됐는데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없었죠. 사실 저희도 아침에 그 보도 네. 회의를 한 게 네. 서울도 발표하는데 우리 경남이 따로 발표하면 숫자가 다르면 네. 시청자들에게 혼란이 갈 텐데 어떻게 네. 하나 네. 사실 그 고민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 발표된 이후에 숫자가 다른데 그리고 우리는 한꺼번에 한 주 만에 너무나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우리가 조사한 결과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그 얘기를 잠시만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남북 정상회담의 직후하고 직전하고 상당히 많이 다른데 희한하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의 변화 모양하고 이쪽에 경남도지사 지지율의 변화 모양하고 거의 비슷하죠. 흡사하고 예. 거의 똑같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은 나팔꽃 형태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조사 방법이 다릅니다. 저희는 이른바 자동응답 방식으로 했고 네. 예. 그리고 서울에서 한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침묵의 나선 효과, 그러니까 이른바 샤일보수층이라고 얘기되는 이런 부분들이 조사 방식에 따라서 하나는 극대화되고 하나는 통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국적으로는 샤일보수층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예. 경남 지역에서는 반대로 샤이 김경수. 샤일 민주당 지지층 또는 샤일 김경수 지지층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경남은 자유한국당, 그 이전에 새누리당 보수층의 텃밭 중에 하나로 일컬어져 왔기 때문에 전국과는 반대로 여기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여론조사상에서는 오히려 샤이하게 예. 자기 생각을 숨기거나 그런 경향이 많이 드러나고요. 이러한 경향성은 전화 면접 방식에서 보다 극명하게. 증폭되어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전화 면접 방식은 조사원이 직접 응답자하고 통화하면서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투표를 치면은 기명 투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감한 조사에서는 조사원이 앞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숨길 가능성들이 상당히 큰 조사입니다. 반면 자동응답 같은 경우는 기계음이 나옵니다. 앞에 조사원이 없어요. 예. 혼자서 응답합니다. 질문을 듣고. 좀 더 자유롭다는 거죠. 그렇죠. 좀 더 자유롭고 자신의 어떤 생각들이 남에게 노출 안 된다는 그런 안심을 가질 수 있는 조사 방식입니다. 예. 그럼으로써 부동층들이 전화 면접에서 많이 나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예, 부동층이라는 네. 무응답층이 그렇습니다. 한 30% 나왔던데 이제 예. 그것과도 영향이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제가 볼 때는 서울에서 발표한 그 조사의 30%포인트, 30%에서 상당 부분들이 자신의 의견들, 그러니까 이른바 샤일 민주당 지지층들이 자신의 의견을 숨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뭐 이렇게 차가 큰 폭으로 벌어진 여론조사가 나오다 보니까 캠프에서도 각각 뭐 다 놀랐을 것 같아요. 네네. 당장 지금 한국당에서 대변인 논평이 나왔는데요. 예. 그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과 선거 왜곡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여론 조작과 선거 네네. 왜곡이다. 네네. 엄중성을 감안해서 선관위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간구할 것이다. 이렇게 네. 논평을 내셨습니다. 네. 워낙 격차가 크게 나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여론 조작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사실 저희가 여론을 조작할 저는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야말로 민심을 반영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또 계속 매주 저희 선거 끝날 때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서 네. 뭐 당장 그렇게 흥분하시지 마시고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급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네.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저도 당황했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이후에 이 수치는 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취임 후 최고치로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 지지율이 유지될 것이냐라고 많이 물어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답변하는 것이 조정이 된다.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려선다는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지금은 이렇게 많이 벌어졌지만 앞으로 줄어들 거예요. 이게 네. 우리가 실시한 일자가 이제 5월 1일, 2일이다 보니까 가장 핫하게 정상회담 직후라고 볼 수 4월 있기 27일 때문에 정상회담이었고 예, 예. 며칠 후에 바로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 정상회담 그 훈풍의 영향이 그대로 네. 그냥 거의 100% 반영되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뭐 김경수 후보는 또 그 지난주에 금요일이었죠.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서 그 경찰에 출두를 했습니다. 뭐 어떤 조사라도 받겠다 했는데 김 후보가 또 이 문제를 그냥 깨끗하게 털고 갈 수 있는지도 예 아마 뭐 향후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포인트도 네,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자, 소수 의견에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시작한 것은 그동안은 서울 중심의 여론조사였다면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오직 경남의 민심을 제대로 읽어보기 위해서입니다. 또 경남이 특정 정당에 치우쳐 있다는 어떤 편견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기도 합니다. 저희 소수 의견이 지역 중심, 유권자 중심의 여론조사를 목표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동자가 아닙니까? 넥타이를 머리띠로 바꾸는 바꾸고. 그런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방송 중에 장사 1년 내고 부자 될 것 같으면 다 되지. 시한부 창업이 아니냐. 회사 이름을 갑으로 차린 작가도 있습니다. 뉴스의 맥락과 행간을 읽어보는 시간, 오늘도 김수미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해 9월부터 창원시 수도 검침원들이 우리도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면서 목소리를 내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거리로 나오게 됐을까요? 계세요. 수도 보러 왔습니다. 검침, 그다음에 고지서 전달, 누수 여부, 보수를 하는지 잘못해가지고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모든 일을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달 1,500개 하다가 이달부터 1,700개. 수도 검침 왔습니다. 어제 일을 할 때는 저희가 그 공무원이라 생각하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친절하게 그 민원 발생하지 않게 저희가 일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당신은 수도검침원을 노동자로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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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노동자가 아닙니까? 왜 노동자가 될 수 없는지 몸담에 놓으셔가지고 직접 말씀을 한번 해보시라고 꼭 좀 시장님께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도 검침원에 대해서 이렇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자주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볼 수 있는 분들인데. 예전에는 이 검침원들을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업무가 IMF 이후에 비정규직화가 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수도 검침원들이 공무원이었는데 위탁 계약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게 노동자로 지금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왜 노동자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애초부터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서 계약 관계처럼 시작이 되면서 민간 위탁이 된 거거든요. 네. 이게 민간 위탁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민간 위탁 기관이라든가 단체, 뭐 법인 이런 쪽으로 위탁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우리 법령이나 조례상 수탁자, 수탁기관에 개인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이 개인과 지자체 간의 계약 관계처럼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개인 사업자로 된 것이고요. 개인 사업자로 된 이유는
좀 짐작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어떤 노동자가 일을 하면 퇴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고 예. 그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4대 보험이라든가 산업재해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되는 것이죠. 창원시는 현재 구청에서 수도 검침원을 도급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번 이 도급 계약서를 체결을 하는데요. 네. 보면은 한 60여 분 정도가 여기 계신데 이분들이 한 15일 정도, 많으면 한 17일 정도 근무하는데 1인당 한 1,700여 집을 담당을 하세요. 그러니까 휴일을 빼면 하루에 많으면 200집 정도를 하루 다니셔야 돼요. 200집이요? 네네.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힘들기도 하지만 대민 업무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도 검침원의 하루를 저희가 동행해봤습니다. 해 뜨면 나와서 해지면 들어간다고 보면 되죠. 망보기를 찼다면 2만 보 전원을 하루에 보통 걷고 많이 걸 때는 3만 보도 걷고 이렇게 죠. 갈고리. 예, 만드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드라이버를 사가지고 여기 갈고리에 눈이 찍혀가지고 저 15번을 꿰매고 이랬습니다. 걔한테도 많이 물리고 걔한테는 많이 물렸어요. 저희도 감정 노동자입니다. 저희 다니면은 욕하는 사람도 많고요. 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못 들어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몸보게 몇 번을 가도 아예 뭐. 아니 이게 뭐 걷는 거는 기본인데다가 아까 뭐 담도 넘어야 되고 허리를 이만큼 숙이고서도 들어가기 힘든 곳에 계량기들이 있고 굉장히 고된 업무인데 오늘 빨리 안 걸으면 내일은 뛰어야 되는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이시라고 해요. 아직까지도 저도 기억에 나는 사례가 2012년도에 맨홀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시던 예. 분이 있었는데 그 안에 유해가스가 차 있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질식사로 그렇게 안타깝게 운명하시는 예, 그런 저도 일도 있었습니다. 그 기사가 생각이 나네요. 네. 예. 실제로 경북 의성에서는 검침원이 실종됐는데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되셨거든요. 예. 이분도 말씀을 들어보면 다음날 일기예보가 비가 온다 그래서 전날 좀 많은 일을 하자 그래서 돌다가 그렇게 사고를 당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 최근에 뭐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해도 마스크 착용도 불가하다고 얘기를 왜요?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마치 도둑이나 아니면 외부 침입자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마스크 착용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최저 지급 받으신 분이 129만 5천 원을 받으셨어요. 자, 이렇게 최저 시급도 못 미치는 돈을 받으면서 아주 어렵게 일을 하고 계신 지금 수도 검침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사망한 창원시 수도 검침원 한 분도 암투병 중에 아침에 또 우유, 신문 배달까지 해서 주변에 안타까움을 샀었습니다. 사망하기 한 달 전에 작성한 사직서는 끝내 창원시에 접수를 하지 못했는데 유서가 된 그녀의 사직서가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 동료 검침원들을 움직였습니다. 당신은 수도검침원을 노동자로 인정하라! 인정하라! 우리 동료가 얼마 전에 대장암으로 잃었습니다. 진짜 이 지금 말을 제가 하니까 눈물이 나올라해요. 의시장적에 너무 힘든데 지팡이를 짚고까지 마지막에 했어요, 그분이. 그래가 그 뒤에 동료들이 한 2달
도와주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갈 때 사직서한장만 갖고 떠났어요. 자기 손에. 결국은 남는 건 병뿐이고 아무것도 죽음만 본인한테 남은 거죠. 그분이 정말 4대 보험이 있었고 병가를 낼 수 있었으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퇴직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추어 봤어요. 그 부분을. 그런데 이건 아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20년을 근무하고 나서 퇴직금도 없고 4대 보험도 없고 연금도 없고 계속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노동자로 인정해달라. 끝까지 갈 거예요. 네. 처우 개선에 대해서 강력히 아마 요구를 했었을 텐데 창원시 입장은 지금 어떤가요? 창원시는 일단 수도검침원들은 개인 사업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당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는다. 우리는 공문으로 업무를 지시한 적이 없고 공무 규정도 없다. 또 청사에 사무실에 따로 있지도 않다. 또 시 전속이 아니라서 겸직이 가능하다. 근태 관리도 하지 않는다. 우리 징계할 권한도 없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우리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검침원들 주장은 노동자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문자 메시지로 업무 지시를 받고 있고 평가서를 작성하고 있고 70점 미만이 되면 재계약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평가를 구청에서 하고 있고 작업 변경 지시도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청이 고용한 구청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노동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상에는 이제 자영업자가 있고 노동자가 있습니다. 근데 딱 경계를 지을 수가 없고 그 사이에 모호한 그런 지대들이 있기 마련인데 사업자 대 사업자로서 계약을 했지만 사실은 거의 뭐 전속 직원과 같은 고용 관계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 뭐 단적인 몇몇 사례로 보면은 뭐 학습지 교사분들도 있고 또 재택 직배원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노동자성을 인정을 받았지만 화물 노동자들도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고요. 그리고 뭐 여기 지금 현장에 계시는 방송 작가분들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특수 고용 노동자라고 지칭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자영업자 쪽에 가깝긴 한데 근데 오늘 마침 이제 그 명함이 나왔어요. 시사평론가 김수민이라고 해서 소수의견에서 MBC 경남 소수의견이라고 다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참에 직접 고용을 한번 투쟁으로 요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 넥타이를 머리띠로 바꾸는 그런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방송 중에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영업과 노동자성 이 사이에 여러 가지의 단계들이 있고 모호하다. 그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특수고용직 노동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상황,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지. 인천 지역 같은 경우도 평균 임금이 한 200만 원 이상 정도 되고 4대 보험, 퇴직금, 뭐 명절 상여금, 심지어는 체력 단련비나 교통비까지 다 지급이 되는 중요한 것은 2017년부터는 직접 고용으로 전환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주도 비슷한 사례였는데 여기도 2018년부터 직고용 전환을 실시를 하고 있고 성남시도 이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정도가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저는 이게 좀 보다 더 큰 차원의 문제, 제도적인 차원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일단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이런 그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례에 다 적용이 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인데 여기 보면은 제11조 위탁 기준에 이러한 업무는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라고 또 돼 있고요. 바로 밑에 보면은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 사무라고 돼 있어요. 위에는 전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밑에는 단순 행정 사무. 둘 다 위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이고 이런 제도적인 틈새를 타고 직접 고용을 해도 될 일자리를 개인 사업자란 명목으로 위탁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도의 허점을 또 짚어주셨고요. 자, 소수 의견으로 한마디씩 하실까요? 일부 공무원분들 중에 민간 위탁을 그냥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그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자리도 민간 위탁해도 될까요?
약간 저승사자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오실 것 같아요. 사실 방송국에도 프리랜서라는 화려한 이름 속에 방송작가, FD, AD, OD, 분장 이렇게 좀 특수고용직에 속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휴일이나 밤낮을 잊고 방송을 위해서 일하지만 계약된 프로그램이 끝나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찾아서 떠나야 합니다. 갑과 을의 계약 관계에서 을이라고 불리기 싫어서 회사 이름을 갑으로 차린 작가도 있습니다. 항상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수도 검침원처럼 방송을 작가분들이 검침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안 넣은 게 좋겠다. 손발이 오그라든다. 진짜 준비 많이 하셨다. 많이 올라가요. 전에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가고 이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2층에 이러다 보면서 저걸 하고 그러거든요. 시장 자체가 살아나는 거고. 그런 걸 딱 느껴지네요. 깔끔하게 잘 해놓은 것 같고 다른 지인분들한테도 한번 와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일단 들어온다는데 이제 시장 하시는 분 좀 이제 좋은 쪽이지 나쁜 쪽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 유동이 많아야지 장사도 잘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전주 남부시장에 국내 최초로 만든 청년몰이 있습니다. 여기 가보면은 먹거리도 다양하고요. 볼거리도 많고 굉장히 아이디어도 돋보이고 또 가격도 저렴해가지고 전주 여행하면 마치 필수 코스처럼 여기를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청년몰이 지역별로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두 분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사는 구미 지역에 선산 봉황시장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청년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다고는 안 가셔봤다는 얘기예요. 거기 이제 농어촌 지역이라서 좀 거리가 있어서 제가 못 가봤는데 오히려 제가 우연하게 전주에 갔을 때 그 한옥마을 부근에 있는 청년몰을 한번 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요? 신 기자님 어떠세요? 저는 가끔 집사람 손에 이끌려서 강제로 이제 가방을 들어야 되니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갔을 때 느낌 어때요? 일단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핫한 아이템들이 많고요. 또 가격도 저렴하고 우리 품질도 우수해서 눈저깃거리도 괜찮고 먹을 것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도시에는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지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과거에 중소기업청, 지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건데요. 전통시장 및 상동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 지자체가 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는 한 1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국비 50%, 지자체 40%, 그리고 청년 자부담 10%가 들어갑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사업으로 청년 상인 창업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청년몰 같은 경우는 이제 20개 이상의 점포가 가능한 그런 장소를 잡는다면은 청년 상인 창업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5개 내지 10개 내외의 빈 점포가 있는 경우에 그렇게 확보된 공간에다가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취지만큼 장사가 잘 되면 전통시장도 살고 또 청년들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좀 금세 시들어버리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청년몰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지원을 받았던 참여자 중에서 생존율이 82.1% 정도이고요. 그리고 청년 상인 창업 지원 제도에서는 조금 더 생존율이 더 낮아집니다. 한 64.4%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한부 창업이 아니냐. 경남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가 부림시장입니다. 부림시장의 청춘 바보몰이 2015년도에 경남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않아서 지금 현재는 폐업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안타깝네요. (2016년도) 4월달 입점해가지고 일찍 나간 데는 한 6개월에서 7개월,
늦게는 한 9개월, 제일 늦가는 사람은 1년에서 1년은 1, 2개월. 처음엔 잘했어. 이리 선전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날 이런 데는 막 잘했어. 잘하더만은 그냥 그만. 안타깝지. 젊은 아들이 와서 하려고 그래도 시설을 그래도 또 몇백만씩 들고 다 했잖아. 일단은 시설을 했는데 안타깝지요. 처음에는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시에서 1년 보좌를 해주고 젊은 층에서 왔는데 있는 돈 없는 돈 끌어갖고 냉장고니 의자 식탁이 다 자제했잖아. 자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1년간에 해갖고 뭘 소득이 난단 말인데. 주연을 1년하고 딱 끊어버린 거야. 끊었지.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 버텨낼 수가 없다는 거지. 장사 1년에 하고 부자 될 것 같으면 다 되지. 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주고 관리해주고 시스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젊은 사회 나와서 대학 공부해갖고 한번 해보겠다는데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또 젊은 층에도 그 시간을 갖고 있으면 자기 자구 노력해서 열심히 하면은 성공할 것 같은데 참 아쉬워 그게. 취업 말고 이렇게 창업을 선택했던 그 청년들이 자리 못 잡고 떠나는 게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 왜 이게 도대체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시작부터 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대부분 전통시장이 오랫동안 문을 닫은 곳, 폐쇄만 상점들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 장사가 안 돼서 오랫동안 방치된 공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상권이 열악하고 또 시설이나 환경이 노후했습니다. 영업 환경이 좋지가 않은 거죠. 네. 이게 최근 들어서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뛰어들고 보자라는 또 사람들이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지나서 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가 안 된 나머지 뭐 지자체와의 소통, 이거는 뭐 청년과 지자체 양쪽에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소통부터 시작해서 좀 자세한 어떤 전략을 짜는데 부족함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교육 부분이라든지 예산 부분을 좀 많이 하시고 제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단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담당자 분야가 필요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분들은 권한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도 답답한데 어쩔 수가 없다 라는 논의로 끝난 상황이었고요. 사업단이 현장에 꾸려지거든요. 거의 매일 이제 뭐 의견을 듣고 신의를 하고 그리 또 컨설팅을 하고 그리 했는데 그런 것처럼을 요구해요. 그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일상의 관리로 돌아가는 거라요. 다른 잘 되고 있는 곳, 뭐 청년몰들이 있을 텐데 좀 벤치마킹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김해 동상시장의 경우는 주차 타워를 조성하고 문화시설을 같이 유치하는 그런 좀 종합적인 방안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청년 일자리 창출 이상의 어떤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진주 중앙제도상가에 있는 진주 황금상점인데요. 이곳은 20명의 청년들이 각종 핸드메이드 제품들을 판매하면서 실제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합숙 훈련도 거치고 옷도 다 맞춰 입었어요. 그래서 팀워크가 굉장하더라고요. 체계적으로 했네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구호도 있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잘 해보자라는 파워 넘치는 단결력이 굉장히 강한 곳인데 그래서 청년몰 말고 그냥 개별 창업 지원 같은 경우도 창원의 이음몰이라는 곳은 성공한 사례로 꼽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5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종류가 이제 떡 케이크 있고요. 반찬 사업 있고 생선 사업 있고요. 그리고 샌드위치, 이제 공예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을 분석해가지고 이 시장에 사람이 안 온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할지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 사업을 이제 한번 컨셉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맞는 이제 컨셉을 맞춰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많은 곳에 식당을 20개, 30개를 더 차린데도 그게는 이제 부분이 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의 상권, 그다음에 사람들, 유동인구들, 거기에 또 청년들이 어떻게 들어갔을 때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지 이런 것까지 함께 면밀히 고민해서 실패율을 낮추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장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로서는 창업 시작하기 전에 뭐 정말 치밀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지원단체는 정말 전문적인
이게 그냥 돈만 딱 지원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후에 어떻게 관리까지 되는지 그런 지원을 지원 계획 또 실행 계획을 또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년들을 위해서 소수 의견 한마디씩 하죠. 저는 또 번뜩이는 재치가 있는 사람이라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네. 두 가지 다 해도 될까요? 네, 해주세요. 네. 첫 번째는 그걸 민간 위탁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 그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네. 네. 노동자로 직접 고용해야 할 사람 자영업자로 만들지 말고 진짜 자영업자한테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 앞길이 구말리다. 갈 길이 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모험도 해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예. 갈 길이 멀다고요?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준비 많이 하신다니까요. 잠시만요. 택배입니다. 처음 택배 시작해서 10kg 이상 몸무게 안 빠지시는 분들이 없을걸요, 아마. 식사를 제대로 못 하니까. 여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무조건 당일 배송을 해라. 이게 원칙으로 자꾸 내려옵니다. 근데 택배 기사들은 이제 그게 하지 않으면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계속 악순환처럼 반복이 되는 거죠. 택배기사들은 집에 일이 생겨도 안 되고 아파도 안 되고 뭐 길게 잡아 뭐 1박을 한다든지 이런 여행은 제가 해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노예로 사는 행복 배달부. 뭐 전국에 택배를 하시는 모든 기사분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한 달에 택배 이용을 얼마나 하십니까? 우리나라 평균 택배 이용률이 1인당 한 해 45건 정도라고 합니다. 1인당이니까요. 한 가구로 따지면 그 횟수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 택배가 사실 해마다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이 택배 이용률도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그 성장 뒤에 가려져 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려고 합니다. 택배기사 이동엽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동행 취재를 했던 택배기사 한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스로를 노예로 사는 행복 배달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 좀 안타까움이 더 많이 들고요. 예. 네. 하루 일과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제가 일하는 곳은 7시 반부터 그 택배 업무에 보면 분류 업무라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네네. 7시 반이 되면 정확하게 컨베이어 벨트라고 해서 물건을 실은 레일이 돌아가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담당 기사들이 자기 구역의 물건들을 내리고 분류하는 데서부터 일이 시작이 되죠. 그 분류 작업이 오전 내내 길게는 뭐 오후 2시, 3시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요. 7시, 뭐 7시 네. 반 이때 시작해서 2, 3시까지 분류 작업을 하신다고요? 네,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네. 오후에 배달을 하시는 거죠. 거고. 처음에는 제가 택배를 시작했을 때는 그게 당연한 저희 업무라고 알았습니다. 당연히 분류하고 나가서 배달하는 게 우리 일이다. 그때는 이제 1시간 아니면 2시간 정도 내에 그날의 분류 작업을 끝냈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네. 택배 물량이 많지 않았던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비례해서 작업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분류 작업을 하면 이 분류 작업에 대한 임금을 받으시나요? 아니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분류 작업이 공짜 노동이라고 해서 무임금으로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6시간을 하든 8시간을 하든 뭐 명절 때 일요일 날 회사가 물량이 많으니까 나오라라고 해도 그냥 나가야 되는 입장에 있는 저희들인데 이 모든 부분이 무임금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러니까 그 분류 작업에 대한 임금 요청이나 요구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해법을 좀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요청을 했을 때는 모든 것들이 이제 배송 수수료 안에
포함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류 작업에 대한 임금까지도 네. 수수료에 포함돼 그렇죠. 있다. 배송 네. 수수료에. 맞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1시간 일할 때나 2시간 일할 때나 10시간 일할 때나 이게 예. 어떻게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국토부나 아니면 공정위에서도 배송하고 분류는 따로 구분해서 지침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따로 구분해서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건가요? 분류 우체국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좋은 예인데요. 예. 우체국 같은 경우는 분류하시는 분들 따로 계시고요. 배송하시는 기사님들이 따로 계시죠. 네. 택배 기사도 실제로는 회사 지시를 받는 노동자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작년에 노조를 만들었고요. 작년 11월 3일 날 그 정부 노동부로부터 해서 저희가 노조 필증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노조법상 합법 노조로 인정을 받고 노동 상권을 보장받았는데요. 그렇게 인정까지 받았는데 그러면 이게 뭔가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위탁 대리점이 어떤 입장일까? 이게 본사하고 또 이렇게 택배 업무를 배달을 하시는 기사들 사이에 조율하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필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아직 달라진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교섭 신청을 했는데요. 예. 현재까지는 교섭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처음 그 테이블에 일단 앉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니까. 네. 저희도 충분히 이제 우리 잘 살 테니까 너 못 살아야 된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저희도 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자리를 너무나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 뭐 위탁 대리점에서 그러니까 노동자를 상대로 뭐 소위 갑질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중재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 그런 경우도 있으신가요? 만연합니다. 예. 작년에 저희가 노동조합을 만들고요. 갑질 고발센터라는 걸 진행을 했습니다. 택배 네. 노동자들의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받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왔던 게 돈 못 받는 경우였죠. 네. 택배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일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택배 노동자들의 일이 쉽지만은 않거든요. 네. 실제로 그만두고 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 위탁 대리점에서 일을 시킬 때 보증금 같은 걸 받기도 하고요. 네. 대부분이 이제 보증금을 받고 근데 일을 하다가 못하면 뭐 한 일주일, 2주일 있다가 못할 것 같아요라고 그만두고 나가시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일단 보증금으로 걸었던 거는 정말 받기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에 대한 책임조차 그 며칠 일했던 분들한테 다 무시죠.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서 택배 일을 한 지 뭐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뭐 한 600만 원 날렸다, 700만 원 날렸다 이런 얘기들을 숱하게 많이 경험하고 그렇습니다. 보게 됩니다. 예.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테이프하고 송장을 구매를 하거든요. 예. 회사를 통해서 예. 업체에 이제 구매를 하는데 실제로 회사가 신청을 해서 구매를 할 때 가격하고 저희들이 구매를 할 때 가격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구입을 하면 좀 비싸요. 네. 근데 회사는 이제 좀 싸게 사서 저희한테 좀 비싸게 파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더 좀 안타까운 거는 CJ 대한통운이 원청이고요. 예. 중간에 관리하고 조율하는 입장에 대리점들이 있고 그 아래에 저희가 병에 위치해 있는 저희 택배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네. 문제가 있다라고 택배 노동자들이 요구를 하고 소리를 내고 표현을 해도 예. 돌아오는 것들이 없는 거죠. 관심 가져주지 않고. 평상시에는 가족이다,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냥 계약 관계인 거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현재 속해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이런 병에 위치해 있는 저희들의 위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보도에서 되게 아찔한 상황이었던 유모차가 왜 길가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택배 기사 분의 차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아서서 큰 사고 일어날 뻔한 걸 막아주셨던.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게 저희 택배 노동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저는 지역 곳곳에 항상 네. 그 시간대를 그 지역을 다니니까요. 시민들하고 가장 많이 접하는 직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어디나 구석구석 저희 택배 노동자들이 안 가는 곳이 없는 정도죠. 네. 근데 조금만 좀 더 여유가 있고 아마 그 기사님은
순간적인 기질도 있으셨겠지만 만약에 정말 우리가 이 일에 너무나 쫓겨서 하다 보면 또 그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빨리 가야 되니까 배달이 먼저 있다고 생각하다면 이제 택배 수요가 사실 처음 시작하실 때보다 늘어났고 앞으로도 사실은 더 많아질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이 되는데 그러려면 더 환경도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좀 바라시는 게 있으시다면요. 택배 노동들이 아주 거창한 걸 바라진 않거든요. 현장에서 이제 뭐 난방기 아니면 선풍기 날 콘센트 이런 게 필요한 거고 서로 문제가 있으면 같이 얘기하고자 하는 테이블이 필요한 거고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방 통행이라고밖에는 저희는 생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감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득이 안 되는 감정이겠죠.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원시 수도 검침원과 택배 기사는 모두 특수 고용 노동자입니다. 그들의 고용은 왜 특수해야 할까요? 특별하다가 아니라 특히 불공정하다는 뜻일까요? 특수고용 노동자는 우리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학습지 교사, 화물차 기사, 간병인,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 만드는 방송 작가까지. 오래된 관행을 깨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깨어지고 난 후 돌아보면 그 규칙은 신기루에 가깝습니다. 약 100년 전까지 신분제가 있었고 70년 전에는 식민지였고 지난달까지 우리는 북한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MBC 경남 소수 의견 다음 주에도 더 낮은 자세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길이 옳은지 다른 길로 가야 할지 난 저 길 저 끝에 다다르면 멈추겠지 끝이라면